멈춘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일막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경북 의성. 봄이 오는가 싶던 바람은 아직도 매서운 냉기를 품고 있었다. 시골 읍내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낡은 골목 그 끝에 조용히 자리한 성광시계 수리점은 마치 시간을 피해 숨은 섬처럼 고요했다. 녹이 슬고 갈라진 간판, 유리 너머로 보이는 빛바랜 포스터와 수북한 시계 조각들. 그 풍경은 마치 누군가의 오래된 기억을 들춰내듯 정지된 화면처럼 멈춰 있었다. 박성광, 올해로 82세. 그의 하루는 이른 아침 6시 반부터 시작된다. 새벽 공기가 싸늘한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약을 꺼내 삼킨 후 차가운 보리차를 텀블러에 담는다. 그리고 습관처럼 마당의 화분을 들여다본다. 죽은 줄만 알았던 동백나무의 가지 끝에 작고 붉은 봉오리가 맺혀 있었다. 그는 무심히 그 위에 먼지를 털어주곤 가게 문을 연다. 아무도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의 시계방은 이제 수리점이라기보다는 작은 박물관 같았다. 세월을 담은 벽시계, 태엽이 드러난 손목시계, 금이 간 유리창 너머로 녹이 쓴 나사들. 벽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70년대에 발행된 기술자 인증서, 그리고 기계식 시계 수리 전문이라고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 옆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시간은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건 아내가 생전에 붙여두었던 문구였다. 박성광은 누구보다 시간을 다루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삶은 너무 오래전부터 멈춰 있었다. 아내는 10년 전 치매를 앓다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도시로 떠나 연락이 끊긴 지 오래다. 주변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거나 프랜차이즈로 바뀌었다. 오직 이 시계방만 마치 고집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젠 고칠 시계도 없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과 동시에 그는 또다시 시계 뚜껑을 열고 태엽을 살펴보았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의식처럼.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이 유난히 쌀쌀한 봄 초입의 오후. 가게 문이 덜컥 열렸다. 오랜만에 울리는 종소리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젊은 남자 하나가 들어와 조심스레 작은 손목시계를 꺼내들었다. 갈라진 가죽줄, 금이 간 유리, 멈춘 시계바늘. 그는 시계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다. 혹시 고칠 수 있을까요? 박성광은 아무 말 없이 시계를 받아들었다. 유심히 시계의 뒷판을 살피는 동안 남자는 이어서 설명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시계입니다. 어릴 때 항상 이걸 차고 다니셨는데 돌아가신 지 오래지만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그냥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말을 마치고도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잠시 시계를 바라보다가 덧붙였다. 혹시 고칠 수 없다면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말에 박성광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시계를 손바닥에 쥐고 조심스럽게 태엽을 돌려보았다. 기계식 시계 특유의 뻑뻑한 손맛이 그의 감각을 자극했다. 그는 오랜만에 생생한 시간의 감각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오래전 아내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은 시계를 고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다시 그의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박성광은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서랍을 열었다. 아내가 쓰던 손목시계, 태엽이 고장 나 멈춘 시계였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작은 틈새로 햇살이 들어와 시계 유리를 비췄고 그의 얼굴에는 오래 잊었던 표정이 스며들었다. 이막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다. 다음 날 아침 박성광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눈은 충혈돼 있었지만 그의 걸음은 오히려 가볍게 느껴졌다. 그는 책상에 앉자마자 전날 맡았던 시계를 조심스럽게 펼쳐놓고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갔다. 먼저 뚜껑을 열고 바늘과 문자판을 분리하고 내부 기어와 태엽을 꺼냈다. 오래된 윤활유는 굳어 있었고 중심축엔 먼지가 끼어 있었다. 그는 하나하나 분해하고 닦고 다시 조립하며 시간을 되살리는 작업에 몰두했다. 고요한 방 안에선 톱니의 찰칵거림과 핀셋의 섬세한 움직임이 유일한 소리였다. 수리 도중 그는 손을 멈췄다. 이 시계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남자의 아버지가 생전에 차고 다녔다던 그 시계, 아마도 함께한 세월만 해도 30년은 좋게 될 터였다. 그런 의미를 품은 물건을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고장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 담긴 기억, 시간, 삶의 일부를 복원해달라는 것이었다. 문득 그의 손목이 시렸다. 아내가 떠나기 전까지 차고 다녔던 시계가 떠올랐다. 그녀는 매일 아침마다 그 시계를 보며 말했다. 이 바늘이 도는 것처럼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그녀는 시계를 시간의 상징으로 여겼고 사랑의 리듬으로 여겼다. 그 시계가 멈췄던 날 그녀의 눈빛도 함께 멈춰 있었다. 그는 다시 정신을 집중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었다. 이 시계를 통해 그 남자와 그의 아버지의 시간을 잊고 그 기억을 다시 흘러가게 해주는 것. 손끝이 떨렸지만 그의 눈은 정확했다. 노화로 침침해진 시야 속에서도 손의 감각만큼은 예전 그대로였다. 며칠 후 시계는 다시 시간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계식 특유의 부드러운 소리가 공간을 채웠고 바늘은 규칙적인 속도로 움직였다. 성광은 시계를 가볍게 흔들어 보며 확인하고 가죽줄을 다시 감쌌다. 그리고 작은 종이 쪽지를 넣었다. 시간은 멈춰도 기억은 살아있습니다. 남자는 시계를 받아들고 오래 바라보다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눈가엔 고마움과 울컥함이 함께 묻어 있었다. 그는 말했다. 이 시계를 찬 아버지가 다시 제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성광에게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는 것, 멈춘 시간을 살려주는 이 일이 누군가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성광 시계방에 가면 고장난 시계가 살아난대. 예전에 어머니가 쓰던 벽시계도 다시 돌아갔대. SNS도 아니고 인터넷도 아닌 단지 입소문이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둘씩 멈춘 시계를 들고 성광을 찾아왔다. 60대 중반의 여인은 오래된 알람 시계를 들고 왔다. 이거요, 신혼여행 가서 처음 사온 거예요. 시끄러워서 싫어하던 남편이 이제는 없네요. 그래도 고치고 싶어요. 또 다른 젊은 남성은 유년 시절 조부모님 댁에서 보았던 괴종시계를 들고 왔다. 이 소리 들으면 어릴 적 여름방학 냄새가 나요. 아직도 그 집 냄새가요. 박성광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손과 얼굴, 시계에 묻은 먼지를 보면
어떤 시간이 흘렀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듣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시간의 기억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그는 조용히 되살려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이가 시계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학교에서 막 하교한 듯 가방을 맨 채 양손을 소중히 모아 작은 금속 조각을 들고 있었다. 이거요, 엄마가 쓰던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버릴 수가 없어서요. 그 시계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었다. 유리는 깨지고 본체는 녹이 슬어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그것을 양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성광은 아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받아들고 말했다. 고쳐줄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아이의 얼굴엔 안도와 희망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 순간 박성광은 자신도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다. 시계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붙잡는 일이 바로 자신의 삶이라는 것. 그날 밤 그는 아내의 시계를 꺼냈다. 오랫동안 손대지 못했던 그것.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는 조심스럽게 그 시계를 열었다. 태엽은 여전히 녹슬어 있었고 바늘은 11시 58분에 멈춰 있었다. 하지만 그는 처음처럼 그것을 닫고 바늘을 떼고 태엽을 조정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을 뭐라고 했을까? 아마 조용히 웃으며 말했을 것이다. 이제 다시 하루가 시작되겠네. 박성광은 웃었다. 작고 조용한 웃음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랜 세월을 통과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다. 그는 시계에 귀를 댔다. 틱탁 틱탁. 아주 미세하게 시계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안에서 울컥 올라왔다. 그건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쌓였던 외로움, 사라졌던 의미, 잊혔다고 생각했던 존재의 감각들이 터져나오는 듯한 울음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울음을 조용히 삼켰다. 다음 날 그는 아이의 시계를 고치기 시작했다. 부서진 유리를 갈아내고 부품을 맞추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새 시계처럼 복원했다. 며칠 후 아이가 다시 찾아왔을 때 그는 시계를 내밀며 말했다. 이제 다시 시간을 볼 수 있을 거야. 아이의 두 눈이 반짝였다. 엄마랑 다시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성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시계방 안을 천천히 돌아보며 그 모든 시계들을 바라보았다. 각자의 시간, 각자의 기억, 그리고 그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고요히 반짝이고 있었다. 산막, 삶은 아직 나를 기다린다. 공연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를 할아버지 작곡가라 불렀다. 누군가는 악보를 구하고 싶다 말했고 누군가는 자신도 언젠가 잊고 있던 꿈을 다시 찾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박노인은 그런 반응에 쑥스러워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그는 매주 회관에서 작은 음악 교실을 열기로 했다. 오래된 피아노 하나, 몇 개의 악보, 그리고 몇 명의 아이들만으로 시작된 수업이었지만 그것은 박노인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다. 손녀 같은 아이들이 밝은 목소리로 선생님, 이건 어떻게 쳐요? 라고 묻는 순간 그는 다시 한번 삶이 선물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도시에 살던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민수라는 청년이 올린 영상을 봤어요. 아빠, 그렇게 연주 잘하는 줄 몰랐어요.
딸은 아빠의 삶을 처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듯한 말투였다. 그 통화 이후 딸과 손주가 시골집을 찾아왔고 박노인은 오랜만에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 앞에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족이 곁에 있는 그 순간이 그 어떤 성취보다 값지게 느껴졌다. 그날 밤 그는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나 잘했지? 드디어 나를 위해 살고 있어.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았다. 그 별빛 아래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악보를 꺼내기 시작했다. 이번엔 마을 아이들과 함께 부를 합창곡이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고요한 종착점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다. 누군가는 말했듯이 늙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완성되어 간다는 것. 박노인의 인생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천천히, 그러나 누구보다 진하게. 산막 멈춘 것도 지나간 것도 아니다. 몇 주가 흐른 뒤 성광의 작은 시계방에는 다시금 조용하지만 묵직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여전히 오래된 나무 간판 아래로 낮은 종소리가 울렸고 낡은 창문 너머로는 흐릿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먼지가 내려앉은 진열장에는 멈춘 시계들이 가만히 자리에 있었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공기는 전과는 분명히 달랐다. 이곳은 더 이상 단순히 시계를 고치는 가게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흘러들고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시간들이 다시 숨을 쉬는 작은 박물관이 되었다. 성광은 매일 아침 시계방 문을 열면서 새롭게 마음을 다잡았다.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과 마음이 깃든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는 손끝으로 바늘을 돌리며 누군가의 소중한 순간을 되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조용한 뿌듯함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시간도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손질한 시계들 중에는 특히 한 아이의 시계가 있었다. 아이는 조심스레 시계를 품에 안고선 말했었다. 이 시계를 고치면 엄마가 다시 내 곁에 오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성광의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다. 아이의 눈망울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 반짝였고 그 희망의 빛을 품은 시계를 고치는 일은 그 자체로 성광에게도 치유의 시간이 되었다. 오래된 시계의 녹슨 바늘을 조심스레 갈고 녹이 쌓인 톱니바퀴를 닦아내고 낡아 부서진 가죽줄을 새 것으로 바꾸는 동안 성광은 과거 자신의 살도 함께 되돌아보았다. 젊은 시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 그러나 어느새 시간은 멈췄고 그 자리에 남은 건 무거운 고독과 허무함 뿐이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도 그는 조용히 시간을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아픔을 고쳐주는 과정에서 자신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시계방에 다시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어느 노부부는 오래된 손목 시계를 가져와 우리 결혼기념일에 맞추고 싶다 말했고 혼자 사는 할머니는 남편이 남긴 시계가 멈춰서 고칠 수 있냐고 물었다. 성광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계를 만지며 그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를 느꼈다. 멈춘 시계가 다시 움직이듯 그들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광은 완벽하지 않은 것이 인생임을 알고 있었다. 어떤 시계는 영원히 멈출 수밖에 없고 어떤 기억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렇지만 멈췄다고 해서 그 시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하루에 2번은 멈춘 시계도 정확한 시간을 가리킨다. 그것은 멈춤 자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증거였다. 몇 달 후 성광은 조용히 시계방 문을 닫았다. 오래된 나무 간판을 손수 닦으며 마지막으로 진열장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여전히 멈춰있는 시계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새로운 의미가 깃들어 있었다. 시계는 멈췄어도 그 시간을 지나간 사람들의 마음과 이야기는 결코 멈춘 것이 아니었다. 성광은 손목에 낀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계 바늘은 여전히 11시 58분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 2분만 더 지나면 그 시계는 또 한 번 맞을 거야. 그 말 속에는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시계방 문을 닫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성광의 발걸음은 느리고 조용했지만 마치 오래된 시계가 다시 맞춰지듯 분명한 리듬을 갖고 있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도 그가 걷는 이 골목길은 여전히 시간을 담고 있었다. 그 발걸음은 멈춘 것도 지나간 것도 아닌 지금을 살아가는 그의 삶의 박자였다. 사람들은 성광의 시계방을 이야기했다. 그곳은 단순한 수리점이 아니었어. 시간을 잃어버린 이들이 찾아가 다시 마음을 찾는 곳이었지. 그 말들은 성광이 마음 깊이 간직한 진실과도 같았다. 시간이란 흘러가고 멈추고 다시 흐르기도 하는 것.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은 결국 한 사람의 삶을 완성하는 퍼즐 조각일 뿐이었다. 성광은 이제 그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고 있었다. 자신이 고친 시계들처럼 그의 삶도 조금씩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멈춘 것도 지나간 것도 아닌 그 시간 속에서 그는 다시 자신의 존재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단단한 희망이었다.